소개받은 조원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 두 가지 세션으로 말씀하려고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요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 그 안에 아마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세션 좀 가볍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2는 메인 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오소돈틱스 인 에브리데이 프랙티스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저희 진료실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디지털화된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쿠킹 스토리라고 제가 이름을 조금 지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세미나 비즈라는 치과 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고, 뭐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또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했는데 뭐 연재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제가 했던 요리들을 조금 자료를 정리를 했고, 사진과 함께 또 재미있는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써가면서 가급적이면 좀 쉽게 접근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세션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소개를 했던 게 LA 갈비찜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치과 의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다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진료 프로세스 자체가 재료를 준비하고 또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용량과 시간을 맞춰서 쭉 이렇게 처치를 하는 것이 요리의 레시피를 그대로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도 많이 쓰고 정밀 작업을 주로 하는 우리 작업 영역 자체가 요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저보다 훨씬 더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LA 갈비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명칭이 어디서 왔을까, 왜 LA 갈비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대개는 그 갈비를 이렇게 발라내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손을 많이 써서 하는 그런 그 해체법과 다르게 LA 갈비는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비를 자르는 그런 그 손질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 해부학적 용어로 뭐 레터럴로 자른다 그래서 LA 갈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미디안 라인에서 가까운 쪽 미디알, 바깥쪽을 레터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전부 다 레터럴 갈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가장 합리적인 가설은 20세기에 LA에 정착한 재미 한국인들이 계속 스테이크만, 비싼 스테이크만 먹기는 조금 부담되고, 그래서 한국식 찜을 찾다 보니까 저렴하고 맛도 있는 그런 LA 갈비 그와 같이 생긴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 그렇게 요리를 해 먹다 보니까 이름이 LA 갈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은 다 제가 요리를 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만들었던 요리들입니다.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뭐 재료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LA 갈비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손질할 필요는 없고 되어 있는 걸 사셔서 그냥 바로 해 드시면은 아주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LA 갈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로 프랭클린 스타일로 이렇게 커트를 하기 때문에 뼈 조각 같은 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고기에 박힌 뼈 조각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좀 헹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핏물도 빼야 되기 때문에 정성과 시간을 좀 들여서 표면을 잘 닦아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대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시중에 보면은 그 양념, 찜 양념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쓰시면 아주 맛있게 잘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뭐 할 거 없을 때 좀 사다가 찜 요리 해가지고 거기다 뭐 마늘도 넣고 당근도 넣고 여러 가지 가진 그
그 채소를 넣어서 같이 쪄주면 아주 맛있는 한 끼를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글을 올렸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요리는 감바스 알리오 파스타입니다. 이 스페인어로 새우와 마늘이란 뜻입니다. 즉 감바스가 새우고요. 아히오가 이제 마늘이란 뜻인데 특별히 재료가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새우와 마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올리브 오일에다가 그 주 요리 재료인 새우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늘 같은 거 넣고 해가지고 끓여 먹는 요리죠. 근데 오일에다 끓이기 때문에 식으면 좀 느끼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식지 않도록 하면서 먹는 게 그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까수엘라라고 하는 냄비에다가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 데펴 먹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특별히 뭐 없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브루스타라든지 아니면 인덕션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조금 데펴 가면서 먹으면 훨씬 더 요리의 풍미를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바스 알 알리효는 술안주로도 먹기도 하고 또 남은 면에다가 남은 재료에다 파스타까지 넣어서 먹기 때문에 또 바게트 빵도 찍어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드시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실 수가 있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감바스라고만 불려서 많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은 감바스는 새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요. 제대로 이제 하시려면 감바스 알 알리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반대로 아히오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히오. 근데 그거는 역시 또 마늘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된 용어는 아니죠. 자, 제가 했던 그 요리를 보시면 재료는 일단은 새우가 중요하죠. 감바스기 때문에 새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손질하게 되면 너무 힘드시니까 마트에 가시면 손질된 냉동 생새우가 있습니다. 그거 사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머리와 내장까지 다 손질이 돼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원할 때 언제든지 만들어 드실 수가 있어서 좀 사다 놓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분량 조금씩 소분해서 쓰시면 많은 요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붓고서 마늘과 페페론치노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홍고추나 마른 고추 그런 것들을 넣고서 조금 매콤하게 드시면 더 맛있고요. 중불에서 끓인 다음에 기포가 올라오면 이제 새우도 넣고 소금, 후추도 넣고 해서 간을 좀 맞추신 다음에 파스타면을 미리 삶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남은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우를 다 건져 먹고 올리브유에 빵도 좀 찍어 먹고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리 그릇에 이쁘게 좀 담고 그 위에다 채소를 올리고 해서 그 어린잎 채소 같은 거를 올려서 드시면 훨씬 더 고급지게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요리는 돼지 목살구이입니다. 돼지 목살구이 또는 목심살 이거 삼겹살 다음으로 우리나라 서민들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위죠. 그리고 돼지 한 마리에 한 6.6kg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목심살이. 그리고 지방과 살코기가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서 제대로 돼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돼지 목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목살구이는 우리들이 대개 이제 수육으로도 먹기도 하고 보쌈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주물럭이나 불고기용 아주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위이고 맛있는 부위인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번에 돼지 목살구이 요리는 우리 집에 다 갖고 있는 그 에어프라이어 있죠? 에어프라이어. 요즘들은 아마 필수적으로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계신데 그거를 가지고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구이,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돼지 목살구이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돼지 목살을 손질을 하는데요. 그냥 뭐 가위를 가지고서 기름기가 많은 부위, 흰 부위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면 손질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나 소금, 후추, 그 다음에 뭐 향신료가 있으면 뭐 로즈마리나 이런 것들로 조금 그 숙성을 시킵니다. 마리네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한 10분 정도 초벌로 좀 굽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르기가 편하기 때문에 편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벌로 한 10분 정도 굽고 그 다음에 초벌된 고기를 적당히 먹기 좋게 자르고 손질된 당근, 마늘,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을 넣고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굽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열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도 주고 골고루 잘 익히도록 도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이런 돼지 목살 구이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접시에 담고 파슬리라든지 얼음잎 채소든지 이런 거 넣으면서 주 요리로 드셔도 되고 술안주 이런 걸로도 드실 수가 있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민어 매운탕입니다. 민어 매운탕. 네. 민어 매운탕은 주로 여름에 많이 먹죠. 여름에. 그래서 민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물고기라고 해서 예전에는 너무 흔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름처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흔한 물고기였는데 지금은 몸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특히 민어는 이 성질 자체가 달고 또 성질이 따뜻하게 해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덥다고 뭐 이렇게 시원한 거 차가운 걸 많이 드셔서 냉해지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좀 돋구고 또 뼈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여름에 먹는 민어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 보양식으로 많이들 생각들 하고 계시죠. 이런 민어는 주로 회로도 먹고 또 찜으로도 먹고 튀김으로도 먹고 뭐 조림으로도 먹고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드시고 뭐 불에도 먹고 뭐 안 먹는 부위 없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흰살 생선으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리고 또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좋아하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먹는 방식도 있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매운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민어도 되게 이렇게 잘라진 민어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살 수가 있고요. 그걸 가져다가 지느러미나 비늘만 좀 먹기 좋게 이렇게 좀 제거를 하시고 비린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청주나 소금으로 좀 밑간을 해서 비린내를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재워놓는 중간에 이제 야채도 좀 손질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육수를 만들게 되는데 육수는 별거 없습니다. 물에다가 무를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마를 넣고 좀 끓이시면 아주 훌륭한 육수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그럼 요즘은 그 육수 한알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둑알처럼 생긴 육수 덩어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넣어주셔도 아주 훌륭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어렵지 않고 요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면 어, 여자친구든 아니면 가족들이든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봉사하는 자세로 할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육수를 만들고 민어를 먼저 넣고서 어, 끓이시다가 네, 제가 네, 이렇게 민어를 먼저 넣고 끓이시다가 양념장과 야채를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매운탕은 굉장히 좀 오래 끓일수록 더 맛이 배어서 맛이 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오래 끓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름에 한번 보양식으로 민어 매운탕 한번 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산적, 타코, 고추냉이 김밥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건 제가 만든 그 퓨전 요리예요. 어, 명절이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설 명절도 있는데 사실 명절의 좋은 점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안부도 먹고 또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차례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고유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복병으로 인해서 명절의 일상이 많이 좀 바뀌었죠. 하지만 차례는 지내잖아요. 그리고 명절 음식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일상적인 얘기고요. 명절 음식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 산적, 부침개 이런 것들인데 사실 맛있죠. 맛있는데 산적이라는 게 꼭 제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만들긴 하지만 만드는 것도 좀 번거롭고
또 만드는 과정 중에 기름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게 냉장고에 보면은 그 명절 지나고 보면 많이 쌓여 있는 게 산적이죠, 산적. 그래서 그 산적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잘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이제 김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던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적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산적, 누름적, 지짐누름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산적은 말 그대로 날고기나 채소를 꼬챙이에 꽂아서 이렇게 불에다 직접 굽는 걸 산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누름적은 일단 한번 양념해서 익혀요. 고기나 채소를. 그 다음에 꼬챙이에 그 꼬은 다음에 굽는 거. 그게 누름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짐 누름적은 날재료를 꼬챙이에 꿰 다음에 그 다음에 밀가루나 달걀옷을 입혀가지고 지지거나 이렇게 굽는 거를 지짐 누름적이라고 해서 이것도 세 가지의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산적 김밥은 어떻게 만드냐? 지금 이렇게 집에서 남아있는 산적을 가지고서 김밥을 만드는 겁니다. 김 한 장을 깔고 소금 간을 한 소금 간을 약간 한 밥을 얇게 펴 바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얇게 펴서 바르는 겁니다. 너무 두껍게 하면 김밥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김밥 맛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재료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밥을 그냥 펴 바른다 한 겹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소금간은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산적이 싱겁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김 반장을 그 밥 위에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산적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밥과 산적이 지금 보시면 1번 그림입니다. 1번 그림. 밥과 산적이 섞이지 않아서 잘랐을 때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쁘게 되고 먹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린다면 김 한 장 올리고 밥을 올리고 김 반장을 거기다 올리고 재료를 쌓는 게 그 예쁜 김밥을 만드는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밥 발을 이용해서 잘 말아주십니다. 이때 너무 세게 주면 김밥이 막 터집니다. 그러면 보기도 싫고 먹기도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해서 돌돌 말아주시면 되고요. 참기름을 살짝 바른 칼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면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밥은 그냥 드셔도 되고 이렇게 바질잎이나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좀 올려서 드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코 와사비를 좋아하는데요. 한국말로는 타코 고추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올려서 같이 드시면 약간 스시 기분도 나고 맛도 조금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자체로도 뭐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먹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드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명절 끝나고 남은 이런 산적을 아주 별미로 드실 수 있는 팁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겹살 밥을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겹살을 뭐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사실은 이름이 사실 조금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겹을 셀 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하지 삼겹 이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유 명사가 됐기 때문에 삼겹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뭐 예,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겹살은 사실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죠. 근데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밥으로 해 먹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미국에서도 먹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삼겹살 먹고 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베이컨 같은 걸로 그냥 먹죠. 그래서 삼겹살 요리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요. 중국은 동파육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느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삼겹살 밥은 그 삼겹살을 밥에 넣어서 같이 먹는 요리입니다. 자,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압력솥에다가 식용유를 좀 두고요. 삼겹살을 잘게 자른 다음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고 볶아줍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어느 정도 익으면 다진 마늘을 넣고 조금 더 풍미를 가미해서 좀 더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쌀을 좀 불린 다음에 불린 쌀을 넣고 같이 그냥 거기에 넣는 겁니다. 1번처럼. 그때 물은 보통 할 때보다 약간 20% 정도 적은 양의 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삼겹살에 기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물을 똑같이 넣게 되면 질어서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0% 조금 줄여서 물을 넣어서
네, 하면 되고요. 이때 삼겹살 기름도 버리지 말고 조금 같이 넣어서 해주면 밥이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밥이 되는 동안에 같이 비벼 먹을 양념장을 만들고 밥이 다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밥을 퍼서 그릇에 담고 익힌 콩나물을 넣어서 비벼 먹기도 하고 어린 잎 채소 등을 넣고 비벼 먹기도 하고 조금 또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하나 분리를 해서 그 위에 올린 다음에 톡 터트려서 같이 비벼 먹으면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어차피 밥하는 거에 삼겹살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좀 특별한 특식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드릴 요리는 장어덮밥입니다. 장어덮밥. 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뭐 스태미너 음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중에 1번 하면 되게 장어 요리를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장어는 동양에서 먹는 건 아니고 서양에서도 즐겨서 먹고 있고 실제로 단백질과 비타민 A 이런 함량이 높아서 스태미너 음식이 맞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어를 구이로 많이 먹죠. 그래서 장어 구이로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장어를 사랑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장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고야의 명물 음식 하면 히스마 부시라고 하는 장어 덮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나고야에 가서 오래된 히스마 부시 전문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히스마부시는 좀 특별한 게 보통의 장어 덮밥하고 좀 다른 게 히스라고 하는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덮어서 밥을 넣고 그다음에 장어를 올려서 먹기 때문에 히스마부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장어가 또 조금 특별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히스마부시에 이용되는 장어를 한 3일 정도를 굶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어들이 기름기가 싹 빠진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만 나오면 다이어트한 장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구워서 덮밥에 올려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해서 나고야의 히스마부시가 유명하니까 나중에 한번 가시게 되면 꼭 맛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장어를 굶기지는 않았고 손질된 장어를 시중에 파는 장어를 사다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간의 일본식 밥의 맛을 내기 위해서 불린 쌀에다 다시마 육수를 넣고 밥을 하면 약간 한국 밥하고는 좀 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밥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장어도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쉽게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초벌로 구이를 하고요. 한 180도 10분 정도 돌리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작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초벌 구이된 장어에다가 대개는 손질된 장어 팔 때 소스도 같이 이렇게 동봉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 데리야끼 소스 하나하고 그다음에 매운 소스 그 두 가지를 많이 보내주는데 데리야끼 소스를 이용해서 붓을 이용해서 골고루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초벌된 장어에다가 이런 요리용 붓이 있는데 이런 붓이 없으시면 그냥 일회용 장갑 끼시고 비닐 장갑 끼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초벌된 장어는 이제 자르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가위로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어프라이에 넣고 이제 정말로 굽습니다. 다시 노릇노릇하게 굽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먹어도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소 된장국을 만들죠. 미소 된장국은 이렇게 갓소부시를 육수로 만들어서 어, 미소 된장국을 만들어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생략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끓인 다음에 이 미소 된장을 잘 풀어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된장과 다르게 미소 된장은 우리나라 된장을 처음부터 넣고서 끓이게 되는데 미소 된장은 끓은 물에 이 미소를 약간 풀어먹는 그런 개념으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된장의 어떤 발효라든지 성분 자체가 풀어먹게 되어 있는 된장이기 때문에 미소 된장은 그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처음부터 끓이면 맛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약간 한국 된장과 일본 된장하고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크기로 자른 두부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 그리고 히스라는 나무 그릇에 담아야 히스마부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릇은 이제 그 다이소에서 멜라민 그릇을 사다가 이렇게 그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다 밥을 얹고 그다음에 야채 얹고 그다음에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서 구운 장어를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약간의 히스마부시 풍의 장어덮밥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대개 이제 손질 그 장어가 2마리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렇게 덮밥으로 먹고 남은 한 마리는 한국식으로 매운 소스 발라서 구워 먹어도 되고 이렇게 구워서 먹고 또 이렇게 덮밥으로도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 요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요리입니다. 요거는 또띠아 랩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 강경화 교수님께서 지난번 회의 시간에 강경화 교수님 자녀분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뭔가를 좀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잘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양분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또띠아랩이 괜찮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재료는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우유 또띠아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한번 하나 사시면 꽤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요건 살람인데 이거 없으면 그냥 햄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보카도를 좀 으깨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로는 뭐 마요네즈라든지 아니면 뭐 달달하게 하면 연유라든지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같은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넣어서 해도 돼요. 꼭 이 재료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랩으로 싸서 먹으면 그 굉장히 맛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랩에다가 또띠아에다가 4등분을 하고 각각의 재료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접고 또 이쪽 방향으로 접고 이쪽 방향으로 접으면 이렇게 어, 접, 접힌 또띠아 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좀 굽습니다. 그럼 노릇노릇한 아주 맛있는 또띠아랩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씩 뭐 먹고서 아침에 출근을 하든 학교를 가면 하루 종일 든든한 그런 아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강경화 교수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꼭 강경화 교수님 참고하시고 아드님 아침에 그 먹여서 학교 등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션 1이 끝났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 동안에 이제 42분의 우리 동문 회원님들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이제 세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지털 오소돈틱이라고 해서 거창한 이름 붙이긴 했는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라든지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료에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가볍게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서 입안을 스캔을 하죠. 그게 사실 모든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D 프린팅이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디지털 셋업, 디지털 트리밍, 그다음에 3D 모델링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셋업을 하면 우리가 클리어 얼라이너나 인다이렉트 본딩 할 수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디지털 트리밍을 하게 되면 진단 모형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3D 모델링을 하면 교정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스플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이제 가장 기본 출발적인 기본 기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각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테로, 3쉐이, 케어스트림, 그다음에 메디트 이렇게 4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들 사용하는 걸 따져 본다면
그래서 이제 메디트는 아시는 것처럼 국산입니다. 국산.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조금 한 수 아래로 봤는데 요즘은 많이 기술이 올라와서 가성비로서는 제가 볼 때는 메디트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테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인비저라인을 하기 위한 특별히 만든 그다음에 고안된 거기에 특화된 인트라오라 스캐너죠. 그래서 굉장히 팬시하게 생겼습니다. 팬시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값도 팬시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그 인전면 충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견할 수 있다고 많이들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쉐입이나 케어스트림은 이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의 각각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아이테로는 아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그래서 아이폰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생기고 다 좋은데 폐쇄적이죠.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환경 내에서 그 플랫폼 상에서만 공유하는 거지 외부로 가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딱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폰 쓰면 다 애플 맥을 컴퓨터를 쓴다든지 이렇게 노트북을 쓰는지 이렇게 꼭 아이패드를 쓰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아이패드를 쓰게 되면은 다 임시얼 라인 오리엔티드로 된 그 방향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3쉐입이나 케어스트림은 삼성 안드로이드 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안드로이드 폰은 약간 호환성이 넓죠. 그래서 여기서 쓰던 그 데이터를 여기서 쓸 수가 있고 프로그램 여기서 썼던 거를 여기서 쓸 수 있고 그래서 호환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케어스트림을 쓰고 있습니다. 케어스트림 쓰고 있고 뭐 지금까지는 크게 별 문제 없이 쓰고 있고요. 하나 더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가성비를 따진다면 메리트를 살 거고 만약에 제가 인비주얼라인을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아이테를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로 스캐너의 성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3D 프린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하면 처음 개발된 게 1984년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오래돼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때 찰스 헐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때 개발된 3D 프린터가 의외로 SLA 타입 3D 프린터였습니다. 그래서 SLA 타입은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도 FDM, 뭐 SLA, DLP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래도 고급형에 속하는데 최초로 만든 3D 프린터 자체가 그런 타입이었다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때 가격은 거의 30만 불,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3억 원 이상 되는 굉장히 고가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금액의 고가의 장비였죠. 그러다가 1992년도에 최초로 이제 FDM 방식의 즉 그 필라멘트를 녹여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게 되는 그런 방식의 그 3D 프린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그 업체에서 FDM 방식의 프린터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가격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9년에는 아주 의미 있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일반인들도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격대가 되었고 2019년에는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업체에서 만들어내서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는 시기가 2019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간단하게 좀 분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재료와 출력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소재는 크게 액체류와 필라멘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는 그 여러분들 보통 쓰는 레진 액체입니다. 레진. 그래서 그 액체를 굳히는 방식이 크게 뭐 UV라든지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굳히는 방식 이런 게 이제 SLA 타입이고요. DLP 방식은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빔 프로젝터와 같은 그런 광원을 가지고서 액체 레진을 굳히는 방식의 3D 프린터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DM 방식은 퓨즈 디포지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잠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필라멘트 재료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적층하는 방식의 그런 3D 프린터입니다. 저는 이 액체류는 갖고 있지 않고요. 필라멘트 타입의 FDM만 가지고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액체류는 굉장히 정밀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대신에 이제 후처리가 좀 복잡합니다. 액체류 남아있는 레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걸로 한번 좀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후경화라고 해서 남아있는 레진을 또 그 정화를 시켜야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본체도 있어야 되고 3D 프린터, 그 다음에 세척하는 어떤 워셔하는 그 기계가 또 있어야 되고 또 후 경화시키는 UV 룸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일단 액체류는 레진류는 쓰지 않고 있고요. 필라멘트는 한 번에 끝납니다. 그냥 쌓아서 다 쌓으면 그냥 떼어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손을 댈 일이 별로 없어서 간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그 해상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층 한 층 쌓아서 올리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조금 견딜 수만 있다면 그냥 시간을 조금 더 준다라고 생각해 놓고 그 작업하라고 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찾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이 필라멘트를 녹여서 이렇게 쌓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즘 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발암 물질이 유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기, 그다음에 유해가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제가 소개 이따 해드리겠지만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반드시 FDM 타입은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더 한층 나가서 지난번에 조진영 교수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올리신 것처럼 이 케이스의 위에 또 덧대는 어떤 관처럼 쌓여 있는 것까지 해주시고 환기와 배기를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좀 더 잘 쓸 수 있고 그거에 좀 유념해서 쓰셔야 되는 그런 프린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FDM에 쓰이는 필라멘트죠. 전선처럼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이거를 쭉 당겨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녹여가면서 적층하는 방식이고요. 해상도는 보통 90 마이크론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정밀하다고도 할 수 있고 러프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어떤 그 클리어 얼라이너라든지 아니면 뭐 교정 장치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정도의 해상도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도 그냥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레진 3D 프린터는 이렇게 액체를 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경화라든지 세척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3D 프린터 그 모형, 실제 모형이 있는데 요건 레이저로 굳히는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SLA 타입의 프린터고요. 요거는 DLP 프리젠터의 어떤 광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굳히는, 경화시키는 타입의 그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FDM 방식의 그 프린터인데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녹여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에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이런 타입의 3D 프린터를 쓰시는 게 좋고 완전히 오픈된 타입, 오픈되어 있는 그런 타입은 가격은 저렴한데 약간 유해가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조준혁 교수님처럼 이런 타입에다가 아예 여기에다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흡기와 배기를 따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3D 프린팅을 가지고서 과연 이 덴티스트리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인다이렉트 본딩 트레이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석고 모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델도 이렇게 3D 프린팅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진료에서 쓰는 템포럴 덴처 베이스도 만들 수 있고 요즘은 크라운 브리지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기공소에서 왁스를 가지고서 뭐 RPD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3D 프린터 자체 재료가 이렇게 번아웃 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소도 이걸로 3D 프린팅 그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번아웃 시켜서 그 프레임도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졌죠. 왁스를 일일이 녹여가지고 하던 옛날의 수작업은 이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임프레션 트레이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이너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썩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인비주얼 라인 방식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프린터가 얼라이너 자체를 출력하는 그런 타입으로 지금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필요 없고 얼라이너를 프린팅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는 예측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이갈이 있는 환자들한테 나이트 가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또 서지컬 가이드, 임플란트 할 때 서지컬 가이드, 우리가 뭐 교정용 스크류를 좀 예민한 부위에 심어야 될 때 가이드를 가지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의 단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그 인공치 뭐라 그러죠? 그 템포러리 크라운이죠. 템포러리 크라운 만들 때 예전에는 그 손으로 주물쪽 주물딱 해가지고 꼈다 뺐다 하면서 일일이 다 깎아가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걸 3D 프린팅을 해서 그냥 딱 끼워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에서는 그 단가를 따져보면 한 800원 정도 합니다. 한 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 대비 뭐 재료 대비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죠. 그 기공소로 그냥 보내서 하게 되면 거기서는 한 판에 한 24개까지 보통의 보통의 사이즈의 베드에서 24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판을 프린팅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면은 이렇게 24개의 그 템포러리 크런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도도 교합까지 다 맞춰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심플한 그런 툴이 된 거죠. 자,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장비라든지 데이터의 활용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모델을 제작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인트라오럴 스캔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임프레션을 뜬 다음에 스톤을 붓고 그다음 스톤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걸 트리밍을 하죠. 그거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D 인트라오럴 스캔한 모형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제가 이걸 녹화를 했습니다. 자, 불러온 다음에 여기 지금 거칠거칠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트리밍 할 건데 일단 상악과 하악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교합기에 올리듯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합 평면도 좀 맞춰주고 그리고 높낮이도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부분과 버려야 될 부분을 경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건 이제 점을 찍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경계를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마치 우리가 트리머를 이용해서 트리밍을 하듯이 이렇게 인트라오럴 스캔 디지털 모형을 트리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용할 부분과 버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베이스가 부족하면 베이스를 좀 더 올리고, 네, 상악을 지금 이제 트리밍을 한 거고요. 하악을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부분과 버려야 될 부분을 경계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네, 설적으로도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트리밍이 다 끝나게 되고요. 베이스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베이스를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지털 트리밍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엑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쓰는 파일의 그 종류는 STL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턴 클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형을 만들 건데, 그래서 환자 이름과 턴 클립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STL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출력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력은 바로 해도 되지만 바로 하게 되면은 속이 꽉 찬 어떤 굉장히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속을 듬성듬성하게 하거나 속을 좀 비워주게 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린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되고 그건 인필을 조정해서 몇 퍼센트로 성불게 만들 거냐라는 옵션을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메쉬 믹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속을 좀 비워주고 그거를 출력하는 그런 양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쉬 믹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더 좋은 거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메쉬 믹서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그냥 무제한 마음대로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부를 조금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책을 좀 사서 보실 것 같으면 이 책이 제가 본 책인데 이 책이 잘 돼 있습니다.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이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발췌해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트리밍한 모델을 메쉬믹스로 불러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꽉 찬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지금 할로우 작업을 했습니다. 할로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겉에 월의 두께를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5mm 두께로 하고 이 속은 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사각을 지금 그렇게 만들었는데 잘 비웠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커트를 딱 해서 속이 잘 비었는지 이렇게 돌려보면 겉에 월만 1.5mm 두께만 남고 속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속도도 빠르고 외형은 변화가 없고 굉장히 단단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악도 또 속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똑같이 선택을 하고 여기도 월을 1.5 내지 2mm 정도로 하고 속을 비우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형이 속이 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잘 비워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속이 잘 비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잘랐네요. 그래서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속이 잘 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을 비운 다음에 이걸 다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거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로 해주면 아까 속이 꽉 찬 모델이 외형의 변화 없이 속이 비어있는 모델로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데는 메쉬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다. 이렇게 팁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이 빈 디지털 모형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걸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데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슬라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큐빅 크레이터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큐비콘 회사에서 만든 슬라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 화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프린터의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긴 게 프린터의 베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 위에다가 프린터가 이제 출력물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동영상 녹화한 걸 좀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속빈 모형 두 개를 이제 프린터 베드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짠, 짠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하악은 바로 붙지만 상악은 교환면이 프린터 베드에 붙게 되죠. 그러면 출력이 안 되니까 그걸 뒤집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출력을 해도 되는데 프린터가 여기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동선이 길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온라인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를 한 판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트리스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그 구성을 놓는 위치를 좀 재배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주면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데 동선이 좀 줄어들어서 조금 더 많은
프린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재료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옵니다. 그래서 상하 모형 만드는데 출력 예상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소모량은 약 5.43m의 그 프린터 필라멘트 재료가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라멘트의 가격이 좀 궁금하시죠? 아까 그 롤 하나에 보통 한 4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모형을 만드는데 한 500원 정도 계산해 보면 500원, 한 6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된 걸 한번 보고 그걸로 장치 만든 걸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작업했던 모형이고요. 이 하얀색 모형이 이게 이제 프린팅한 거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턴클립을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한 완성품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고요. 그리고 그 교합까지 잘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봤을 때도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에 손댈 거 없이 그냥 바로 딜리버리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 모형을 환자한테 제가 줍니다. 그러면 환자들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초진 모형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서 그 스터디 모델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석고 모형 만들어서 개업 초기에는 저도 그랬지만 아주 예쁜 팬시하게 만든 스터디 모델을 장에다 이렇게 쫙 보관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많이 쌓이게 되면 사실 처치 곤란인 게 사실 모형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어, 새만금 간척 사업하는데 보내서 일조를 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친구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버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어야 될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이렇게 디지털화된 그 파일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얇은 뭐 USB든 하드든 거기에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컴팩트한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물론 이제 데이터가 분실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듀플리케이트 하는 카피를 해놔야 되는 그런 중요성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TTVA를 만들었었습니다. TTVA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 환자가 낄 때 아프고 너무 루즈하면 고무줄 걸면 쏙쏙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데 3D 프린팅한 모델로 TTVA 만든 뒤부터는 그런 걱정들은 많이 제가 않고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적게 그리고 환자도 불편함 없게 하는 그런 장치의 딜리버리 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였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브리칭 트레이를 제작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백 치료까지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도 교정 환자들이 이제 미백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요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정 방식대로 한다면 그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그 미백제가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서를 만들어 그 왁스로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턱다운 방식으로 그 미백 트레이를 만들었죠. 근데 그 3D 프린팅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쉬 믹서의 어떤 그 기능을 이용한다면 왁스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미백 환자의 실제 모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순면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미백체가 들어갈 공간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그 스페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왁스로 작업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디지털 작업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4번에다가 왁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조금 넓혀주고 싶으면 이렇게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익스트루드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렇게 볼록하고 올라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올라온 게. 근데 이 높이도 제가 이제 더 할 수도 있고, 너무 많다 그러면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거를 출력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 백큐으로 그 트레이를 만든다면은 아주 손쉽게 그리고 원하는 형태대로 그거를 그 미백 트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자, 다음에는 나이트 가드를 또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가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밤에 이제 이갈이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가끔 찾게 되는데 어, 상악과 하악을 물리고 약간의 갭을 준 다음에 그 사이를 나이트 가드로 채워준다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상악과 하악의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하악과 상악의 갭을 약간 주게 되면은 그 사이를 채워주게 되면 나이트 가드가 되겠고 그 나이트 가드만 출력을 하면은 훌륭하게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과 하악을 약간의 갭을 이렇게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갭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이트 가드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두께만큼 그 나이트 가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게 이제 나이트 가드로 되겠죠. 그리고 상악과 하악의 모형을 없애면 이렇게 교화까지 인기가 되어 있는 나이트 가드 형식의 어떤 플레이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교합 조정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아주 잘 맞는 나이트 가드를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뭐 3D 프린팅 모델로 남는 시간에 이렇게 출력을 걸어주게 되면 환자들,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뭐 말 모형도 있고 할로윈 때는 그 재고 랜턴처럼 이렇게 호박 조각한 것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뭐 토끼도 만들어줄 수 있고 겨울에는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 환자들이 와서 하나씩 집어가고 이런 재미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는 그런 재미도 있게 그렇게 해주면 환자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특별한 약간 그 델리케이트한 부분에 스크류를 심어야 될 때 실수 없이 서지컬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BCT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요. CBCT를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치아 모형과 루트 모양과 뼈 모양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하는 방법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크류 두 개를 이렇게 식립을 할 건데 6번, 7번 사이하고 뭐 5번, 6번 사이에다가 스크류를 식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그 루트를 다치지 않도록 잘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루트가 보일 겁니다. 그 바깥쪽 두 개의 루트와 플라탈 루트가 보이고 루트와 루트 사이에 이 스크류를 심겠다라는 계획을 하게 되면 일단 스크류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스크류의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류의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스크류의 인아웃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높이를 위에서 봤을 때 루트와 루트 사이에 정확히 잘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깊이라든지 각도도 괜찮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이대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크류도 똑같은 방식으로 각도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역시 적절한 위치로 스크류를 식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가드를 만든 형식대로 이렇게
치아와 치명과 이 스크류에 인기되는 어떤 그런 양식의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그 웨이퍼로 쓴다면 적절한 위치에 루트를 다치지 않게 식립할 수 있는 서지컬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도 디지털 자료를 이용을 하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CBCT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그 STL 파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쌉니다. 비싸고 한번 사용할 때 일회용 비용을 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몇백만 원씩 들여서 사가지고 추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뭐 에브리데이 뭐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고급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거는 조금 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그 오픈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CBCT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이름은 인베살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이고 이건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살리우스 3.1을 가지고서 CBCT 데이터에서 원하는 골격이든 치아든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이렇게 잘 쓰는 액티브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CBT 데이터를 하나 샘플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로딩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CBT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뭐 보통 보시는 것처럼 코로날, 그다음에 뭐 세지탈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 모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그 본이면 본, 어덜트의 컴팩트 본, 에나멜, 뭐 패티슈 이것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의 원리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부분만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에나멜을 추출하고 싶다, 치아를 추출하고 싶다 해서 선택을 해도 완전히 에나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에나멜과 비슷한 강도를 가진 뭐 머리뼈라든지 다른 것도 추출이 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삭제를 하고 원하는 부분만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손이 좀 가지만 그래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번거로움을 좀 감수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지금 안면골, 안면 피부, 근육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제가 추출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색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게 피부고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네, 밑에서 올려다 보게 되면 빨강이 뭐 근육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이고 흰색이 뼈입니다. 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부와 근육을 가리고 보면 이렇게 뼈만 추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STL 파일로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면 훌륭한 RP 모델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뭐 피부라든지 근육까지 출력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뼈를 뽑아내는 방법 또는 치아만 뽑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만 쓰기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활용됐던 그 STL 파일에서 제가 얼굴 골격을 STL 파일로 출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쉬믹스로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용량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출력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아주 훌륭한 네, RP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나멜의 강도를 갖고 있는 그 치아 위주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치아도 출력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아 강도가 비슷한 여러 가지 안면골도 출력이 따라서 되게 됩니다. 추출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쓸데있는 부분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치아만 쓰게 되고 이런 부분의 윗부분은 쓸 데가 없죠. 네, 다시 쓸 데가 없는 부분은 네, 쓸 데가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딜리트하면 없어지죠. 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고 치아 부분만 남기면 치아 부분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출력할 수 있는 STL 파일로.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보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루트만 만들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다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쓸 수 있는 이 루트만 지금 제가 남기고 이거를 출력할 수 있는 STL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치관은 없느냐? 치관은 CBCT에서 출력을 했을 때 정확하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트라오럴 스캐너로 만든 STL 파일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굉장히 정확한 치관과 그 다음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루트의 형태와 방향과 길이를 알 수 있는 그 파일이 두 개가 합쳐진 모형이 치아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조금 수작업을 하게 된다면 무료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조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관 부위를 지금 CBCT에서 뽑은 치근 부위하고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할 수도 있겠죠. 뭐 패러렐링, 루트 패러렐링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스크류를 심을 때 어떤 위치를 잡을 수도 있고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3D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그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 후에 재진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게 되면 제가 2019년에 그 교정학회 발표했던 포스터인데요. 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환자의 치료를 계획했을 때 그 치아 모형과 디지털 모형과 그 다음에 치료 후의 모형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디지털 셋업과 실제로 치료한 후에 디지털 셋업을 비교를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 계획은 지금 보시면 악궁을 확장하는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이 치료 전이고 흰색이 치료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합적으로 많이 확장을 해야 이 클래스3 캐모플라지 트리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위에는 말페나 MSE를 가지고서 확장을 할 거고 아래는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악 전체 하나를 발치하는 걸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마쳤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재진하기 위해서 모델들을, 3D 모델들을 중첩을 한 결과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게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핑크가 치료 전이고, 그 다음에 이 그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보라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치료 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좀 확장이 된 거를, 확장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계획대로 그래도 진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그럼 과연 내가 디지털 셋업을 치료 전에 했던 거하고 치료 후 모형하고 일치가 되느냐 계획대로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에 중첩을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핑크색이 디지털 셋업이고요. 이 그 하늘색이 실제로 치료 후의 모형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약간 그 익스펜전이 좀 덜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핑크보다 이 보라색이 좀 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확장이 덜 됐구나라는 거를
그 확장이 덜 된 상태로 치료가 맞춰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레비오 버전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세팔로로 중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디지털 모형을 치료 전, 치료 후,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치료 계획과 얼마나 부합되게 치료가 끝나는지를 재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툴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치료 계획이 애매한 경우에 셋업을 해서 또 치료를 많이들 그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런 디지털 모형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일단 파노라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미싱이 많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3에 약간 뒤쉬 페이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죠. 입안을 보니까 치아가 좀 없죠. 뭐 이쪽에 2번 부위가 없고 여기도 없고 뭐 틈도 좀 애매하게 남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 치료 계획서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심어야 될지 아니면 원래대로 2번 자리에 심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 때는 모형을 다 잘라가지고 우리가 박스에 올려가지고 셋업 모델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그게 사실 쉬운 방식은 아니고 손도 많이 가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셋업을 하게 되면 그런 단점을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셋업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3번을 뒤로 당기고 2번 자리를 벌려서 여기에다가 임플란트 심는 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좀 많겠다라는 그런 그 셋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환자한테도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치아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특히 이쪽 10번대에서는 앵커를 많이 보강을 해서 3번을 뒤로 많이 당겨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치료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이쪽 20번대에서는 앵커 로스를 좀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미드라인도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적절한 임플란트 공간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환자가 치료하고 있는 중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앵커 보강도 하고 치료를 하면서 그 셋업 했던 그런 양식대로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치료 계획 중인, 치료 중인 환자의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케이스는 굉장히 버티컬한 환자고요. 뭐 7번도 굉장히 뭐 47번도 누워 있고 조금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입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시면 좀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일은 빼기는 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몇 번을 빼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4, 4번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뭐 4, 5번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전치를 하나 뺄 거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 이런 그 셋업이라든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모형이 좋은 점이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치료 계획 세우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초록색이 이니셜이고 이 흰색이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최종 파이널 한 그 치아의 위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상악에서는 4, 4번을 빼고 하악에서는 이 전치 하나 32번을 발치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서 환자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저도 치료를 할 때 도움을 받아서 어느 방식으로 어느 쪽에 앵커를 보강하고 어느 쪽은 앵커를 로스를 시켜야 되는지 치아를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 교정을 할 때 이제 수술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수술이 지금 수술 전 단계에 그
프리서지컬 오소돈틱이 잘 됐는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수술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거나 조사를 할 때 되게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장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떠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환자도 좀 괴롭고 임프레션 자체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변형된 상태로 인지 상처직이 되면은 그걸로 어떤 모형을 만들기도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그 디지털 자료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환자는 이제 수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스캔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리버스 오버질이 생겨 있죠. 그래서 과연 몇 미리 정도가 이게 후방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 이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쉬믹스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트랜스폼 메뉴를 가지고서 여기서 키를 맞추기 위해서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랬더니 약 2.5mm에서 네, 2.5에서 한 3mm, 5mm 정도 사이에서 가면은 네, 어느 정도 오버젯이 맞춰지겠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미드라인 디비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악이 이쪽으로 클럭와이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도 정도 돌렸을 때 미드라인이 맞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도 정도 돌리니까 이게 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우리가 술 전 교합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량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어서 서전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모형 자체를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정밀하게 환자에 대한 그 상세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수술에 대해서 그 많은 디스커션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서지컬 웨이포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나이트 가드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악과 하악을 띄운 다음에 이 사이에 갭을 채운 서지컬 웨이포를 만든다면 굉장히 그 뭐 환자 그 교합, 출정 교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그 서전한테 보낸다든지 같이 그 얘기할 때도 웨이퍼를 주고서 얘기한다면 훨씬 더 정밀하게 수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서지컬 웨이퍼 만드는 것도 잠깐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나이트 가드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요거 하나만 보내줘도 서전이 수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좀 의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링괄 리테이너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꼬여진 와이어, 멀티플렉스, 그 헬릭스 와이어를 가지고서 손으로 많이 픽스 리테이너를 만드는데, 이렇게 스캔 모델을 요즘은 보내주면 이 뒷면에 정확하게 맞는 타이타늄 플레이트를 커팅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그 기공소에서 제공합니다. 이름하여 링괄 라인 또는 타이테이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거를 저는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면 바로 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되게 픽스 리테이너가 이제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요거는 그 설면을 정확하게 인기를 해서 여기에 맞게 그 커팅을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도 않고 떨어지는 것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픽스 리테이너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프리테이너를 만들 평면을 설정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 보여주는 거는 의도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따라서 이렇게 그 리테이너를 만들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되고, 타이틀 플레이스에서 데이터로 세팅을 해서 갖다가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모형을 보내셔도 되고 그냥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있다면 인트라오럴 스캔해서 그 스캔 파일 자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바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접착한 모형이고요. 이렇게 설면에 잘 맞게 이렇게 제작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제 강의는 끝이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좀 와닿으시고 또는 얻는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디지털이라든지 AI,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런 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허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지식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혼용해가면서 우리가 취할 거는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 이렇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해안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쉽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디지털, AI, 빅데이터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적절하게 운용의 묘를 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AI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과 가장 닮은 유명인은 하고 AI가 했는데 저를 크리스 에반스라고 이렇게 그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AI 신뢰하지 마시고 믿을 건 믿고 버릴 건 버리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를 희생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강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리도 그렇고 이 디지털 테크닉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 디지털 테크닉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죠.